어제 본 영화는 정말 최고였어요. 우리 다음 신나야 할 것, 지난번 그 레스토랑 기억나요? 재밌어야 할 것. 환상적이었는데 요즘 BC와 함께라면 우리도 한번 사랑도 혜택도 멈추지 않는다. 사랑엔 지금 하세요. BC. Charisma. Pharaoh. Body Friend. (1cm의) 공간이 충격은 확 줄이고 땀은 싹 빠지게. 블랙약 스페이스. 우리 몸속에는 많은 세포들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NK 세포도 그중 하나죠. 그래서 프로밀이 N1을 만든 거군요. 내 몸을 지키는 힘센 발효유 N1. NK에 주목합니다. 가장 빛나는 길 대신 가장 험한 길을 택한 그대에게 K2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견고한 지지를 보냅니다. Protection for all. K2.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런 입장 발표 없이 이틀째 청와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야당은 끝까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에선 복귀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르면 내일 사저로 이동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3월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분석해드립니다. 탄핵 이후 첫 주말 촛불 집회가 열려 촛불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촛불 집회는 오늘로 끝납니다. 탄핵 반대 측은 대규모 집회를 열고 탄핵 무효와 헌재 해산을 주장했습니다. 탄핵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 숨진 참가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병원에 이송된 또 다른 참가자 1명도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최순실 씨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탄핵은 무효다, 재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코너에서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분석해드립니다. 오는 14일쯤 대선 날짜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선거가 빨라진 만큼 선거법 적용 시기도 앞당겨집니다. 김용덕 선관위원장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완벽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역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고장나 공항철도 전 구간 운행이 1시간 반 동안 중단됐습니다. 일부 해외 여행객들은 비행기를 놓쳐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 이틀째 머물며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특집 8시 뉴스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시작해 70분 동안 탄핵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먼저 청와대 연결해서 현재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재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입장 표명이 없는 걸 두고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 아직 공식 반응이 없는 거죠? 네, 박 전 대통령의 침묵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어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을 참모들에게 한 게 마지막입니다. 이러다 보니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불복 선동을 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그런 비판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메시지나 입장을 발표할 상황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관 단 한 명의 기각도 없이 8명 전원일치로 파면된 것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커서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건데요. 청와대 참모들은 박 전 대통령이 곧 마음을 추스릴 것 같다면서 청와대를 떠나기 직전이나 삼성동 사저에 들어가기 전엔 어떤 형태로든 입장 표명을 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언제 갈지 그건 결정된 게 있나요? 네, 날이 저문 만큼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관저에서 밤을 보낼 걸로 보입니다.
퇴거가 늦어지는 건 사저 수리와 안전 점검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보일러도 고치고 도배도 하고 경호 인력이 머물 공간도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미처 다 끝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이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작업이 끝나는 대로 관절을 비우고 삼성동 사저로 옮겨갈 수 있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자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한다는 뜻을 밝히는 게 그래도 전직 대통령의 도리가 아니냐는 겁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틀째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자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빨리 승복하는 입장을 내고 전국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 헌재 판결에 불만과 불복으로 보일 수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 사상자가 나오는 불상사가 있었던 만큼 승복의 메시지를 내는 게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는 겁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화합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앞서 어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판결 승복과 화해 메시지가 국민 분열을 막을 거라며 이는 박 전 대통령만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치권은 당 지도부가 말을 아끼는 등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주말이 지나서도 박 전 대통령이 아무런 말도 없이 지금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걸로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초상집에 가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듯이 당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내라는 건 도리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시기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삼성동 사저로 간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사저에 손볼 데가 많아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데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얼마나 걸릴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종원 기자. 예,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입니다. 네, 어제도 그곳에 청와대 직원들이 다녀갔는데 지금 안에선 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예, 큰 공사는 조금 전 끝났고요. 지금은 이 뒷마무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가 저물었는데 이렇게 사저 안팎이 모두 바쁜데 박 전 대통령이 언제 사저로 복귀할지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취재진은 어제 밤샘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지금 해가 저문 뒤에도 외신을 포함한 취재진 상당수가 사저 주변에 진을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이는 2층짜리 단독주택이 박 전 대통령 사저입니다. 불이 모두 꺼져 있는데 안에는 이 경호 인력과 인부 일부가 남아서 뒷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엔 1톤 화물차로 나무 자재 등이 한가득 집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고요. 이후로도 가로등, 배관시설, 도배지 등이 대량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가구와 대형 난방시설이 들어가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앞으로 이 경호원들이 쓸 물건으로 알려졌습니다. 낮에는 경비장비 그리고 CCTV가 정원과 베란다에 설치돼서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도 보였고요. 인터넷과 TV망도 설치가 됐습니다. 오늘 집으로 들어간 자재의 양으로만 봐선 수리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선 사저가 4년간 비어있다 보니 비도 새고 난방도 안 되는 등 거주를 할 수 없을 정도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은 지난 4년간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었다면서 집 내부 상태가 그 정도로 나쁘진 않을 거란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사저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삼성동 사저는 잠시 뒤에 다시 연결해서 달라진 상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 전 대통령은 뇌물죄를 포함해서 여러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이제는 민간인 신분이라서 검찰 수사를 피할 방패도 없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대선 전국에 접어들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번 달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소식은 김혜민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하루 만인 오늘 박 전 대통령 조사 담당 부서의 검사들은 휴일에도 출근해 수사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검사들은 특검에서 넘겨받은 10만여 페이지 분량의 자료 검토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의 수사를 넘기기 전 박 전 대통령에게 8가지 혐의를 적용했던 그 부서에서 다시 박 전 대통령의 조사에 나서는 만큼 자료 검토에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 측과 다음 주에는 조사 일정 조율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 조사는 3월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대선이 5월 초 치러지는 만큼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사실상 대선 전국으로 접어드는 다음 달 전에 박 전 대통령 조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사 방법에 대해선 그동안의 관례를 따른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노태우, 노무현 두 전 대통령은 소환 통보에 응해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를 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소환에 응하지 않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치소에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불소추 특권을 잃은 박 전 대통령도 이들 전직 대통령들과 비슷한 수순을 밟을 예정입니다. 다만 구속 여부나 기소 시점에 대해선 검찰이 여러 고려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수면 위로 떠오른 지난해 10월 29일. 이대로는 안 된다며 분노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습니다. 2만 명으로 시작된 촛불 집회는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집회에선 232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촛불 민심은 지난 넉 달 동안 탄핵 정국의 고비 때마다 대한민국을 이끌었습니다. 탄핵 이후 첫 주말인 오늘 촛불을 들고 다시 모인 사람들을 권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암흑을 상징하던 그동안의 일분 소등 행사 대신 미래를 기대하는 폭죽으로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고 법과 민의의 승리를 함께 기억하자며 인증샷을 남깁니다. 매서운 한겨울에도 광장을 가득 메웠던 시민들은 초봄, 한결 가벼워진 옷차림 만큼 환한 얼굴로 마지막 정기 주말 집회에서도 촛불을 들었습니다. 만세 외쳤어요. 하나의 엄마로서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그리고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이고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한 손엔 촛불, 한 손엔 아이의 손. 그동안 주말 촛불 집회의 주역이었던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단연 많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갈 것임을 선언한다. 주최 측이 발표한 촛불 권리 선언에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민이 만든 헌법에 따라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 권력을 다시 국민에게로 가져온다는 엄중한 뜻이 담겼습니다. 나라 전체가 요동쳤던 지난 134일 동안 단 한 번의 무력 충돌 없이 끈질기고 평화롭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진리를 외쳤던 주말 촛불 집회가 우리 역사의 한 장을 장식했습니다. SBS 권혜리입니다. 보신 것처럼 탄핵 구호가 울려 퍼졌던 광화문 광장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다양한 축하 공연이 이어지며 어느 때보다 밝은 분위기입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풍악이 울려 퍼지는 서울 광화문 광장. 흥겨운 음악에 맞춰 일부 시민이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잔치집 단골 메뉴인 전도 등장했습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뒤 첫 토요일, 광화문 광장엔 일찍부터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포근해진 날씨처럼 굳었던 사람들의 표정은 한결 가벼워졌고 구호를 외치는 대신 풍선을 든 채 꽃밭을 걷거나 만화 또는 동화 속의 주인공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동심으로 돌아가서 박근혜 없는 순수한 나라를 만들자, 이런 컨셉입니다. 평화상 받아가세요. 축하드립니다. 한쪽에선 추운 날씨 속에서도 촛불을 든 채 석 달 넘게 대통령 탄핵을 외쳤던 노고에 수고했다는 의미로 상장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광화문 광장에는 이렇게 끊임없이 퍼레이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마치 놀이공원 같기도 하고 야외 페스티벌 현장 같기도 한 분위기입니다. 한 농촌 마을에선 동네 주민이 모두 모여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3년 묵은 채증이 빵 뚫리는 기분이었었고 날아가는 기분이에요. 날아가는 기분. 만세를 부르고 싶고 내 눈구녕에서 눈물이 다 났다니까. 공짜 커피를 내놓은 카페, 반값 할인을 내건 미용실까지 통큰 사장들의 자축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친박 보수단체는 오늘도 서울 도심에서 이틀째 집회를 열고 헌재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무효 집회 참가했다가 숨진 참가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박 보수단체들은 오늘 오후
서울 대한문 앞에 모여 탄핵 원천 무효를 외쳤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은 헌재발 역모였고 반란이었다. 승복할 수도 없고 굴복할 수도 없다. 헌재 결정에 불복종 운동을 벌이겠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모두를 다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법치주의가 죽었다는 의미라며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제2의 건국 투쟁에 나가자. 오늘 집회는 어제보다는 비교적 차분한 모습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선 경찰과 충돌도 일어났습니다. 오전 11시 반쯤 친박단체 회원들이 태극기, 기뽕 등 시위 물품을 들고 세월호 천막 앞을 지나다 경찰에 제지당하자 이에 항의하며 인화물질에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경찰은 이 단체 회원 4명을 검거해 입건했습니다. 어제 탄핵 반대 집회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됐던 74살 이모 씨가 오늘 새벽 숨지면서 집회 참가자 중 사망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경찰 버스를 훔쳐 차벽을 들이받다 차벽이 스피커를 떨어뜨려 다른 시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65살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이 알려진 후 일부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갑자기 현장 취재 기자들을 공격했습니다. 경찰은 취재 현장에서 폭력 행위가 발생하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대통령 파면 소식이 전해진 뒤 헌법재판소 앞 태극기 시위대 연단에서 갑자기 이런 구호가 터져나왔습니다. 거짓 기사 한 줄로 썼던 모든 기자들에 대해서 색출 작업에 들어갑니다. 순식간에 집회 현장 이곳저곳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다리로 카메라를 든 기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나갑니다. 빠져. 한 여성 참가자는 심한 욕을 하며 태극기봉으로 카메라를 치더니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로 보이는 물건을 기자 얼굴로 내던집니다. 건물 안까지 기자를 쫓아온 일부 시위대는 기자의 몸을 붙잡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어제 하루만도 취재 기자 12명이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언론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언론이 보여준 자세는 북한 공산 정권의 보도 언론들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조간에 실은 파면 결정 비난 광고에서도 언론에 대한 원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현장 기자의 안전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공식 자료를 내고 언론인 폭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폭력 행위 가담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네, 어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본격적인 선고에 앞서 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부터 강조한 겁니다. 어제 선고는 헌법 정신을 실현함으로써 미래 권력자에게도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는 평가입니다. 헌재 결정문에 담긴 의미를 민경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를 결정하면서 고려한 건 단연 국민이었습니다. 우선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므로 누구보다도 국민 전체를 위해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최순실 씨를 위해 남용했다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한 헌법은 물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게다가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만이 헌법과 국민을 지키는 길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헌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헌정 질서의 문란 또는 국정의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큰 기틀을 잡았다. 어떤 권력자든 헌법을 위반하면 국민이 만든 시스템에 의해 축출된다는 원칙은 드디어 헌법 책 속에만 머물지 않고 현실 세계에서 구현된 겁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또 사과에도 진실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거짓 변명과 책임 회피는 오히려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이어서 정혜진 기자입니다. 탄핵 심판 와중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 관련 의혹을 전혀 몰랐다며 모두 부인했습니다. 내가 몰랐던 일들이 많이 있었구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사업체를 어떻게 했다, 뭐 그래서 이렇게 사익을 어떻게 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다고, 그런 일도 있다고 하니. 헌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청구인은 미르와 K스포츠 설립, K리 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소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언론의 의혹 제기와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격한 말까지 동원해 비난했지만 완전히 엮은 겁니다. 뭐 어디를 도와주라 하는 거하고는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거는 손톱만큼도 없었고. 이런 말들이 오히려 헌재의 탄핵 인용 심증을 굳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국민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했던 말이 진정성이 있었는지도 헌재는 따졌습니다.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거듭된 변명과 책임 회피는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의 이유로 적시됐습니다.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 네, 그런데 어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결정문을 읽을 때 혹시 기각 아닌가 생각했던 분 많으실 겁니다. 특히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민심이 크게 술렁였는데 동시에 주식시장도 출렁거렸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때 금융시장 상황을 손승욱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첫 그러나로 문체부 공무원 임면권 남용이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국회 측은 초조한 듯 손으로 X자를 그리면서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어진 두 번의 그러나로 언론사에 대한 압력과 세월호 당일 행적도 대통령 파면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보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시간 이 세 번의 그러나는 재판정과 민심뿐 아니라 주식시장까지 흔들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첫 그러나가 나온 11시 9분부터 그러나가 나올 때마다 계속 떨어졌습니다. 시장은 탄핵 인용이 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여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봤는데 분위기가 반대로 흐르자 주식을 팔려는 사람이 많아진 겁니다. 투자자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경우에는 탄핵 당일날과 같은 그 정도의 반응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네 번째 그러나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자 코스피 지수도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바로 이때 2100선을 넘어섰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재판정과 민심 그리고 주식시장까지 온 나라를 뒤흔든 반전의 21분이었습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탄핵 심판에서 17차례 변론 기일 동안 중요했던 순간들을 당시 영상을 통해 되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헌재에 나온 증인들은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다가도 날카로운 추궁이 이어지면 결국 잘못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눈물을 흘리며 때늦은 후회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헌재 심판정에선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곁을 떠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챙겨주실 분도 마땅히 없었고 또 본인이 필요한 이런 개인적인 거나 이런 걸 해주실 분이 없어서. 박 전 대통령과의 긴 인연을 진술하던 최 씨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뭐라 그럴까, 제 나름대로는 충신으로 남고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오명을 쓰고 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최 씨를 옹호하던 전 실세 비서관은 날카로운 지적에 헛웃음만 짓습니다.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이었지, 이분이 밖으로 등장하면서 뭔가 일이 지금 이렇게 꼬인 것 같은데. 증인이 지금 얘기한 그 말이 결국 비선 실세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단을 설립해 대기업 지원금을 챙기겠다는 최 씨의 계획은 박 전 대통령을 통해 청와대 수석에게 전달됐고, 청와대 수석은 이 이상한 지시를 아무런 검증도 비판도 없이 충실히 따르다가 수위를 입고서야 후회합니다. 대통령 지시에 그냥 순응한다는 차원으로 제 나름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은 적절하지 않다고 건의드렸던 것과 같은 일들을 더 많이 좀. 대통령이 특정 기업의 납품 문제를 직접 챙기고 특정인을 대기업 임원으로 보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 부적절한 지시를 영혼 없이 다른 데 대해 뒤늦게 반성합니다. 전혀 몰랐고 몰랐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 없는 권한을 휘두른 비선 실세나 이에 부안해동했던 고위 공직자들은 탄식과 눈물을 토해냈지만 이미 국정을 농단한 뒤에 때늦은 감상일 뿐이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네, 또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대리인단과 증인들에게 직접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재판을 이끌었습니다. 황당한 변명과 부실한 답변에는 엄중한 질타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박하정 기자입니다. 재판관들은 핵심 쟁점이었던 재단 설립 문제를 변론 초반부터 직접 나서서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굳이 민간인인 증인에 대해서 피청구인께서 살펴봐달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게 무슨 형태의 재단이, 이런 형태의 재단이 있는가, 그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직무상 비밀이라며 증언을 거부하는 증인에게는 판단 근거를 따져 물었고, 대통령께서 돈을 외부에 줬다? 그게 더 큰 비밀 같거든요. 근데 그 말은 편하게 하시면서 최순실 씨가 그 청와대 들어온 게 왜 그렇게 큰 비밀이 되죠? 장관이 독단적으로 인사를 해도 청와대 수석은 경위 파악조차 못했다는 답변엔 추궁이 뒤따랐습니다. 본인은 체육을 담당하는 보좌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의문을 안 갖습니까? 조직위원장을 갖다가 이제 물러나라 이렇게 하면은 왜 그랬는지 그런 의문이 안 가져집니까? 네. 헌법과 법률적 책임은 놔두더라도 한번 따져보자며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나와서 구조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꼭 구조가 그런 데서 성공한다고 아니라도 저것은 나와서 국가의 이 상황에서 대통령 얼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부실한 변론에 대해 질타가 더해진 송곳 질문을 받자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을 시행하는 좋은 사업이었는데 왜 경제수석이 그렇게 증거를 인멸하고 위증을 지시하고 했던 건가요? 이런 재판관들의 직접 질문은 증언의 허점을 파고들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탄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 근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네, 이 재판 영상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헌재는 어제 결정문에서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탄핵 사유로 인정하진 않았지만 이진성, 김희수 두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재판관이 이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한 부분도 역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청와대 해명은 처음부터 모순이었습니다. 오전부터 시시각각 15번의 보고를 정상적으로 받았고 국가안보실장과 해경청장에게 지시했다면서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알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두 재판관은 김규현 당시 안보실 차장이 증인으로 나온 날 이 모순을 파고들었습니다. 피청구인의 지시는 그 안보실장에게 전화로 한 것인가요? 예, 유선이 아니라 전화로 핸드폰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핸드폰에 대한 통화 기록은 남아 있습니까? 통화 기록은 제가 알기로는 남아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왜 세월호에 관련된 그 대통령의 여러 번에 걸친 지시에 대한 통화 기록은 없는 건가요? 언론의 전원구조 오보 때문에 오후까지 심각성을 몰랐다는 해명. 하지만 이 논리는 거꾸로 박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오보라는 것이 11시 반에 이미 밝혀지고 있는데 그것을 2시 25분에 가서야 인지를 했다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상황 파악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그럼 그 사이에는 뭘 한 겁니까? 오전 상황에서 이게 국가 재난 사고다라고 인식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470 몇 명 정도가 타고 가서 침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위기 상황이라고 안 보시는 겁니까? 그 정도로 위기관리센터에서 관리를 했으면 이건 위기 상황인 거예요. 관저 집무실에 있었다는 주장의 허점도 밝혀냈습니다. 관저 집무실에는 TV가 있습니까? TV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그 TV를 통해서 확인을 하지 않았는지. 적어도 이 위기관리센터의 상황실에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 두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이 여러 번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고 상황의 심각성을 오후에야 알았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재판관은 결정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그래도 괜찮다는 그릇된 인식이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SBS 박세용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헌법재판소 제도를 처음 도입한 건 지난 1960년 개정된 제2공화국 헌법대입니다. 하지만 이듬해 5.16 군부 쿠데타로 헌재는 구성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지난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 결과 여야 합의로 마련된 현행 헌법을 바탕으로 1988년 만들어졌습니다. 올해로 30살이 된 헌재가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을 통해 헌법 수호, 최후의 보루라는 존재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 같은 해 신행정 수도 특별법 위헌, 2005년 호주제 헌법 불합치,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2015년 간통죄 위헌 등 헌법재판소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의 역사와 사회의 물줄기를 바꾸는 굵직한 법적 결론을 내놨습니다. 때론 정치 권력과 때론 사회적 관행과 각을 세우고 싸워야 했습니다. 헌법은 헌법재판소가 이런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로부터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헌법률 심판 말고도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을 통해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수호자 역할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신행정 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과 관련해 헌재의 이런 역할을 평가한 바 있습니다. 선고를 보면서 법치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 거냐 하는 그 법치주의의 그 위대함을. 헌재는 어제 대통령을 파면하는 헌정사상 첫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최고 통치권자라도 헌법을 지키고 보호할 의지가 없다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이로써 헌재는 다시 한번 우리 사법체계에서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심판 기관임을 확인시켰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법조팀 정성엽 기자와 함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뒷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저는 궁금한 게 어제 이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읽었던 결정문, 그게 이정미 권한대행이 혼자 직접 쓰는 건가요? 예, 전담 연구관이 이게 정해지는 겁니다. 이 전담 연구관이 결정문
초안을 쓰는 거고요. 그 초안을 갖고 이 재판관들이 평의를 하면서 이러저런 요구사항을 많이 이렇게 내놓거든요. 그러면 전담 연구관이 다시 이제 그거를 수정 작업을 해서 그 수정 작업을 해서 올리면 이 주심 재판관이 검토를 해서 다시 또 평의에 올려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담 연구관은 이 주심 재판관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몸이 서로 피곤해집니다. 예. 근데 이렇게 보통 결정문 이 작성에 관여하는 연구관들은 보안 때문에 아주 극소수입니다. 많아야 3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결정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문에 대한 이 책임은 헌법재판소장이나 권한대행이 갖는 겁니다. 특히 어제 결정문은 사실 좀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려운 용어가 별로 없어서 법을 잘 모르는 저한테도 그래도 좀 이해가 좀 쉬웠던 것 같았는데 이 결정문 역시 뭐 기자들도 기자마다 기사가 다르듯이 쓰는 사람 따라 스타일이 좀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연구관들은 이게 초안을 작성을 할 때는요 가급적이면 객관적이고 좀 차분한 톤으로 이게 쓰게 되는데 이게 재판관 평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내용도 첨삭이 되고요 또 표현 수위도 이렇게 달라지면서 이 결정문이 점점 변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주심 재판관이나 헌재 소장이 이 연구관들이 이렇게 올린 그 수정문을 직접 또다시 수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 재판관들 특유의 스타일이 이렇게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이정미 대행이 탄핵 이유로 언급한 것 가운데 대면 조사를 거부했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이 부분을 짚었는데 사실 이게 탄핵 소추 사유는 없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문제 삼는 부분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예, 탄핵 심판은 이제 공무원을 파면시키기는 절차이기도 하지만 이 헌법을 보호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이 국회에서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서 이 대통령을 탄핵시켜달라고 요구를 하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과연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근거를 갖고 판단을 할지는 이 재판관들의 재량입니다. 이 재판관들이 이제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들이 설사 이 탄핵소추 사유의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실관계를 감안을 하더라도 이게 적절하다, 조금 어색하다 이런 평가는 할 수 있어도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은 할 수 없다는 게 이 헌법학자들의 설명입니다. 아, 그런 내용이군요.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 일부가 이번 결정은 원천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탄핵은 무효다, 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사실은 코너에서 장훈경 기자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장 기자, 먼저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가 오늘 신문에도 또 광고를 냈습니다. 이 최순실 씨의 부정이나 비리에 대한 형사재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헌재가 그걸 앞질러서 심판하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또 대리인단의 손범규 변호사는 재심을 언급했습니다. 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고 직후에 적당한 때가 되면 재심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럼 정말 만약에 최순실 씨나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이번 그럼 탄핵 심판도 무효가 되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네,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저희가 헌법학 교수나 헌재 연구관 출신들을 좀 취재를 했는데요. 이 최순실 씨나 이재용 삼성 부회장 혹은 심지어 박 전 대통령 본인이 형사재판을 받게 돼서 무죄 판결이 나도 탄핵 심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어제 탄핵 선고는 박 전 대통령의 광범위한 행위가 이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냐, 또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중대한 사안이었냐, 이걸 따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헌재는 뭐 다른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과 달리 단심제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서는 말하는 것처럼 재심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네,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소원에서 재심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 재판관 중에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는 등 재판부 구성이 위법하거나 혹은 위조나 조작된 증거로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게 드러나면 그럴 때는 재심할 수 있습니다. 네, 어제 뭐 헌재 결정문을 보거나 지금까지 쭉 절차를 봤을 때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 탄핵에 불복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재판부 구성이 위법하다, 증거 조작, 들여다볼 증거들 더 있다 이런 주장을 펴는데 법조계 중론은 설득력 없다는 겁니다. 이 8인 재판관 체제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저희 사실은 코너에서 이미 따져봤다시피 기존 헌법재판 판례하고도 맞지 않고요. 어제 선고에서 이정미 권한대행이
후임 소장 임명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건 탄핵 심판하지 말자는 거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또 최순실 태블릿 PC가 조작됐다. 이런 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태블릿 PC는 아예 탄핵 심판의 증거도 아니었습니다. 또 고영태 등이 최순실 씨를 속여서 이 모든 일을 다 기획한 거다. 이런 말도 계속 나오잖아요. 네. 하지만 헌재는 이 최순실 씨가 누구한테 속아서 그랬든 어쨌든 그 이유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오직 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한 일을 했냐 안 했냐 이것만 따진 거기 때문에 고영태 기획설은 탄핵 심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결국 뭐 탄핵 무효나 재심 청구 같은 대리인단 쪽, 대통령 대리인단 쪽 주장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기 어렵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만장일치 결정을 이끌어낸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8명의 재판관 가운데 유일한 여성이고 가장 어립니다. 미용도구를 달고 출근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막중한 임무를 무사히 마친 이 재판관은 모레 오전 재판관 법복을 벗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연소 헌법재판관. 지난 2011년 취임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겐 나이가 어리다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이 재판관은 비서울대 출신의 여성 재판관으로 재판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헌법재판관에 발탁됐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정성 어린 배려로 우리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하지만 경륜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유연한 판단을 통해 헌재 결정의 외연을 넓혔다는 평가로 바뀌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는 다수 의견에 합리한 반면 물대포 발사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수 의견 편에 서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는 최선임 재판관으로 소장 권한대행에 오르면서 재판을 지휘했습니다. 심판이 시작된 뒤에는 개인 일정을 전혀 잡지 않은 대신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했습니다. 심판정에서는 대통령 측의 막말 공세를 단호하게 눌러 재판의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청구인의 수석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법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언행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씀은 감히 이 자리에서 하실 수가 없으시죠. 역사적인 대통령 탄핵 심판의 날, 머리를 고정하는 미용기구인 헤어로를 달고 출근하는 인간적인 실수를 했지만 재판관 만장일치의 탄핵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봉합될 길을 열었습니다.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재판관은 모레 오전 퇴임식과 함께 6년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감합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대통령 보궐선거는 5월 9일이 가장 유력한 가운데 다음 주 화요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사전 선거운동이 금지됐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대선 날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늦어도 오는 20일 이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대선은 탄핵 결정 이후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는데 선거 50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한 헌법과 선거법 때문입니다. 황 대행은 다음 주 중 날짜를 결정할 걸로 보이는데 국무회의가 열리는 14일에 대선일을 정할 거란 관측이 유력합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어제부터 선거법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후보자는 보도와 토론 프로그램을 제외한 예능 프로그램엔 출연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장은 정당의 정치 행사에 참석하거나 각종 행사를 개최, 후원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안희정 남경필 지사와 이재명 시장이 대상입니다. 특히 집회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탄핵 찬성 또는 반대와 같은 선거와 관련 없는 정치적 의사표시는 허용됩니다.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국민 담화를 내고 이번 선거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 있다며 엄정하고 공정한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선거 질서를 흔드는 행위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외신 인터뷰에서 미국의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범보수 진영은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편가르기식 발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을 친구라고 부르며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이라면서도 한국은 미국을 향해 노우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 개시를 두곤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며 정치 이슈화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보수 정당들은 발끈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 전 대표가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바른정당은 지금은 북한과 중국의 노우라고 해야 할 때라고 꼬집었습니다. 문 전 대표는 광주를 찾아 통합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이렇게 함께 모아서 갈등, 상처, 분열 치유하고 함께 나아가자라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선 주자 중 유일하게 촛불 집회에 참석해 통합의 출발점은 적폐청산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공정한 나라 건설을 위해서는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하나의 과정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외부 일정 없이 다음 주 TV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나라의 미래를 위해 가장 적합한 후보인지 판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 등 범보수 주자들은 공식 일정 없이 탄핵 이후 전국 구상에 집중했습니다. SBS 한정원입니다. 정치권은 본격적으로 5월 장미 대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주요 정당들의 대선 후보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탄핵 결과를 보자며 그동안 대선 준비에 소극적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오늘 뒤늦게 대선 경선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자숙기간도 가지고 더 그래야 될 텐데 그래도 선거를 안 할 수도 있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경선관리위는 경선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5명 선에서 컷오프를 도입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후보 선출 시기를 놓고는 이달 말과 다음 달 10일 전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행의 참여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가장 발이 빠른 민주당은 내일부터 21일까지 2차 선거인단을 모집한 뒤 다음 달 3일에 후보를 확정합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로 다음 달 8일 후보가 결정됩니다. 첫 경선인 오는 27일 호남권 결과가 결선 투표 여부의 풍향계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당은 현장 투표 80%와 여론조사 20% 방식으로 다음 달 2일과 9일 사이에 대선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투표 비중이 워낙 커서 각 캠프의 조직력이 관건입니다. 바른정당은 오는 28일까지 후보를 결정하기로 하고 19일부터 국민정책평가단 투표를 위한 이른바 슈퍼스타 K식 토론회에 돌입합니다.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각 당 대표 선수의 윤곽이 드러나는 겁니다. SBS 김정인입니다. 네, 뉴스 앞부분에 전해드렸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이틀째 머물며 헌재 결정에 아직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를 다시 한번 연결해서 그쪽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김종원 기자. 예,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8시 20분 가까워지고 있는데 지금도 사저 안쪽에서는 보수 작업이 계속되고 있나요? 이렇게 날이 저물었는데도 사저는 안팎으로 굉장히 분주한 모습입니다. 사저 바깥에는 취재진 20여 명이 모여서 아직도 진을 치고 있고요. 사저 안에는 현재 경호 인력 등이 남아서 뒷마무리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2층 단독주택이 박 전 대통령 사저인데 불은 모두 꺼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집 안으로 수리자재가 많이 들어가면서 이 본격적인 수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1톤 화물 차량 분량의 나무자재도 들어갔고 가로등, 배관시설, 도배지 등이 대량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가구와 대형 난방시설 같은 경호원들이 쓰게 될 비품도 옮겨졌습니다. 정원과 베란다에 경비 장비와 CCTV도 설치가 돼서 이 보안에 무척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고요. 인터넷과 TV망도 설치가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결정 이후 이틀째 청와대에 기거하며 아직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사저로 복귀할지도 정해지지가 않았는데요.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이 헌재 탄핵 결정에 불복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이런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지금은 충격이 너무 커서 입장 발표를 할 상황이 아니지만 청와대를 떠나거나 사저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 입장 발표를 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현재 사저의 상태가 이 보일러와 도배 등 손봐야 할 곳이 많아서 바로 들어가기는 힘들
힘들다면서 수리가 끝나는 대로 내일이나 모레쯤 옮겨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서울 도심에서는 촛불을 든 시민들이 20번째이자 마지막 주말 촛불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성훈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광장입니다. 네, 탄핵 결정 이후라서 그런지 상당히 시끌벅적한 것 같네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광장 북단에 설치된 무대 바로 옆인데요. 한마디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조금 전 촛불 승리 축하 콘서트가 시작됐습니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로 이 중계차가 다 흔들릴 정도입니다. 오늘 콘서트에는 전인권과 한영애, 뜨거운 감자, 조피디 등 유명 가수들이 참석해 탄핵 인용을 자축하고 있습니다. 전인권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이곳 무대에서 촛불 시민들과 함께 애국가를 열창해 감동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오늘도 애국가를 부를지 궁금합니다. 앞서 집회 참가자들은 청와대와 도심 방향으로 행진을 벌였습니다. 애초 종로와 을지로 방향으로만 행진할 예정이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자 시민들은 청와대 방면으로도 행진해 박근혜 구속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처음 시작된 촛불 집회에는 지금까지 1,6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촛불 민심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켰고 결국 민주적 헌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냈습니다. 퇴진행동 측은 주말마다 열리던 촛불 집회는 오늘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달 25일과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둔 4월 15일에는 집회를 열고 이후엔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에만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SBS 이성훈입니다. 네, 이번엔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의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출입하는 이경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대선의 화두 뭘로 봐야 할까요? 일단 두 가지 키워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으로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겪었으니 이제 화합하자라는 통합론. 아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대청소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적폐청산론. 민심의 무게가 어디에 쏠리느냐에 따라 대선판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각 당도 이제 대선 후보를 이제 뽑아야 할 텐데 아무래도 원내 일당인 민주당의 가장 경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이번 탄핵 결정이 좀 영향이 있을까요? 예, 일단 적폐청산론에 무게가 실린다면은 이걸 주장했던 문재인, 이재명 그 두 주자에게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되겠죠. 특히 문재인 대세로는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통합론이 주된 목소리가 된다? 그러면 대연정을 역설해온 안희정 충남지사가 좀 기회가 생기는 셈이겠죠. 그래서 제3지대나 개헌, 반문연대의 공간도 더 넓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방금 말씀하신 개헌, 반문연대 하니까 아무래도 떠오르는 사람이 김종인 전 대표인데 오늘도 꽤 좀 바쁘게 움직인 것 같아요. 예, 김종인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 임명진 비대위원장과 아침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비대위원장 선배니까 좀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서 만났다라고 이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는 개헌이 화두였다고 해요. 김종인 전 대표의 기본적인 구상은요. 개헌의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대연정을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능하느냐? 일단 정당별 의석수 한번 보실까요? 네. 국민의당, 바른정당 다 합치면은 한 70석 정도네요. 여기에 민주당 일부 비문 세력이 다 합쳐도 네. 그 90석이 넘는 한국당의 도움 없이는 개헌이든 연정이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회동은 이런 정치적 배경이 깔려 있다라는 거죠. 취재를 해보니까 두 사람의 개헌 구상이 상당 부분 일치했다고 해요. 야, 이러다가 정말 개헌되는 거 아니야라고 농담을 주고받았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한국당하고도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데 그 개헌 세력이 과연 친박근혜계가 있는 한국당과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 한국당 내부에서도요. 그 우리 힘으로 대선 후보를 내서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기류가 강해요. 물론 보수층 결집을 통해서겠죠. 네. 그 탄핵 이후에 오늘 태극기 시위가 열렸는데 조원진, 윤상현, 김진태 의원 같은 그 강성 친박계 의원들이 또 태극기 시위에 나왔거든요. 결국 보수층 결집을 염두에 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헌이란 이름의 그 빅텐트 안에서 그 한국당까지 뭉치기에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8시 뉴스에선 박근혜 정부의 지난 4년을 되돌아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외교 안보 정책입니다. 안정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래된 기억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박근혜 정부 중반까지만 해도 외교 안보 그래도 이건 참 잘한다 이런 평가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 시기가 있었죠. 네. 먼저 영상 하나 가지 보시겠습니다. 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15년 9월 이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한 영상인데요. 네. 이 한미 동맹을 주축으로 하면서도 한중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는 균형 외교를 실천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북한과 관계에서도 2015년 8월에 이제 북한의 지뢰 도발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면서 북한의 유감 표명을 받아내는 이런 8.25 합의를 이뤄내는 이런 일정 정도의 성과도 거둔 적이 있었습니다. 네, 몇 년 전 일인데 꽤 지난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참 잘 가다가 2015년 말이죠. 이때 한일 위안부 합의가 나오면서 이때부터 좀 꼬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그 박근혜 정부는 최소한 위안부 문제만큼은 짚고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초기 3년 동안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안부 문제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듯한, 거는 듯한 전략이 결국에는 우리 외교의 발목을 잡았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했던 정부가 결국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위안부 합의를 밀어붙이면서 결국 아직까지 이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대일 전략은 애초부터 투트랙.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계속 제기를 하면서 다른 정치적인 관계는 정치적인 관계대로 풀어가는 애초에 이 두 갈래 전략으로 갔었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 영상 봤을 때처럼 그래도 좀 그나마 좋았던 한국과 중국 관계도 사실 요즘 사드 때문에 굉장히 껄끄러워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역대 최상의 관계라고 했던 한중 관계가 지난해 7월에 이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나빠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뭐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여기에 대해서 논란은 별개로 하더라도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이로 인해서 파급될 수 있는 다른 부수적인 어떤 악영향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런 대응이 잘 안 돼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사드가 이제 장비까지 들어오면서 배치는 기정사실화된 상태인데 중국의 보복에 대해서는 좀 미국이 어떻게 해줬으면 이렇게 바라보는 신세가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2017년 3월의 상황을 보면 뭐 한중, 한일 또 뭐 남북 관계 어디 하나 지금 사실 뭐 딱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뭐 일부 구한말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물론 이런 상황이 꼭 박근혜 정부만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미중 대결 구도가 계속 격화되고 있는 국제 정세, 핵 개발에 매진한 북한 이런 외부의 정세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인데 외부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뭐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면피가 되는 건 아니겠죠. 결국 이런 난관을 새 정부가 극복해야 되는 지금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정식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우려했던 중국의 사드 보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 롯데 불매를 선서하게 하는 동영상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 안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베이징 임상범 특파원입니다. 교사의 선창에 따라 어린 학생들이 사드 반대와 롯데 배척을 소리 높여 외칩니다. 베이징의 한 초등학교에서 촬영된 또 다른 영상입니다. 강당에 모인 학생들이 오른손 주먹을 쥔 채 롯데 불매를 선서하고 있습니다. 스피커에선 롯데 물건을 사지 말라는 교사의 지시가 울려 퍼집니다. 칠판에는 군것질을 거부하고 롯데를 배척하자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동영상을 본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열띤 찬반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시기적절한 애국주의 교육이고 애국엔 남녀노소 구분이 없다는 게 찬성 측 주장입니다. 반면 어린이들에게 지나친 세뇌 교육이고 국민적 감정 싸움을 선동하는 건 옳지 않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중국 당국과 언론은 최근 사드 보복의 수위와 속도를 조절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 내 반한 분위기는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임상범입니다. 오늘 아침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던 KTX 열차가 영종대교 위에서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선로를 쓰는 공항철도 전 구간 운행도 중단되면서 일부 여행객들은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7시 50분쯤 대전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역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영종대교 위에서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열차의 제동장치가 작동했지만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대교 위에 멈춰선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57명은
1시간 40분 넘게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 사고로 KTX와 같은 선로를 사용하는 인천공항 방향 공항철도의 운행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또 인천공항에서 서울역 방향 열차도 잇따라 지연 운행됐습니다. 계속 기다렸습니다. 거기서 거의 저 같은 50분 이상 기다렸습니다. 인천공항공사와 코레일은 자체 버스를 각 역사에 긴급 투입해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들을 공항까지 실어 날랐지만 10여 명은 결국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원래는 8시쯤 미팅 받으러 오셔야 되는데 전철 지연 때문에 한 9시 반쯤 도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 때문에 탑승권이 받기 좀 애매해지는 경우도 있었고 아슬아슬하긴 했죠. 코레일 측은 KTX 동력장치 고장으로 열차 제동장치가 갑자기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행기를 놓친 승객들에 대해선 숙박비와 교통비를 지급하고 최대한 빠른 항공편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버스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이 출동하자 공사 중인 건물 옥상으로 달아났습니다.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며 10시간 넘게 버티다가 결국 체포됐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박수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공사 중인 건물 옥상 난간에 매달려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남성을 향해 조명을 비추자 좁고 얇은 철제 발판을 따라 아슬아슬하게 도망갑니다. 48살 남모 씨는 오늘 새벽 1시쯤 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했습니다. 다른 승객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버스에서 내려 근처 건물 옥상으로 달아났습니다. 버스에서 취한 사람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온 거죠. 남 씨는 옥상에서 10시간 넘게 경찰과 대치하다 스스로 내려와 체포됐습니다. 대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입니다. 대학생들이 소화기를 뿌리면서 건물 안이 분말로 가득 찼고 학교 측은 이를 막겠다며 소화전을 가동해 대학생 쪽에 물을 뿌려댑니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사업에 반대하며 153일째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학생 30여 명을 학교 측이 직원 400여 명을 동원해 끌어내면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대학 본부는 오늘 한 무력 침탈의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고 이것에 대한 규명을 확실히 하십시오. 서울대 측은 4층만 학생들에게 내주겠다는 계획을 이미 학생회에 알렸다며 학생들이 다른 층에서는 조속히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 강원FC가 세계 최초로 스키 점프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해 화제입니다. 축구 팬들의 관심 속에 강원이 여기서 홈 첫 경기를 치렀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지난달 평창올림픽 테스트 이벤트를 치른 알펜시아 스키 점프장이 20여일 만에 개조 작업을 거쳐 축구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이색 경기장이 화제가 되면서 해발 700m의 대관령까지 각지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온 팬들이 몰렸고 뜨거운 응원전에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저희가 많이 기다렸고요. 선수들도 많이 기다렸지만 이제 저희가 투자한 만큼 꼭 아침에 올라가서 좋겠습니다. 자, 강원FC 화이팅! 짧은 시간에 제설을 하느라 잔디 곳곳이 상해 아쉬움을 남긴 가운데 지난해 챔피언 서울이 강원 홈잔치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골잡이 대안이 마수거리 골로 팀의 시즌 첫 승을 안겼습니다. 제주는 안방에서 울산을 꺾고 개막 후 2연승을 질주했습니다. 3대0 승리로 전북의 골득실에서 한 골 앞서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전북은 김보경과 이적생 수비수 이재성의 연속골로 홈팀 수원을 2대0으로 눌렀습니다. 프로농구에서는 오리온이 헤인즈의 극적인 버저비터로 전자랜드를 꺾고 공동 2위로 도약했고 6강 플레이오프를 향해 갈 길 바쁜 7위 LG는 SK의 발목을 잡혀 3연승을 마감했습니다. 평창 동계 패럴림픽 리허설로 열린 노르딕 스키 월드컵에서 신희연이 크로스컨트리 15km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2달 전 월드컵 우승에 이어 가파른 상승세를 타면서 평창 패럴림픽 사상 첫 금메달에 청신호를 켰습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봄 햇살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서울이 16.7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높았는데요. 내일 하늘빛은 흐리긴 하겠지만 낮 동안은 계속 따스합니다. 한낮엔 서울이 13도로 오늘보단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보다 높겠고요. 광주와 대구는 18도 등 남부지방에선 2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단 공기가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도는 종일 나쁨이, 서울 등 그 밖의 서쪽 지방에선 오전에 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건조특보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에 계속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중서부 지방에선 오후부터 밤 사이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종일 구름만 많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은 웃돌면서 포근하겠고요. 화요일에는 영동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70분 동안 특집으로 보내드린 주말 8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